광유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유멜TV는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병훈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결과물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기공식이 26일 가졌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를 처음부터 책임지고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광주형 일자리 최초 모델이 이번에 26일 날 기공식을 가진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기공식입니다. 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일자리죠. 광주의 젊은 청년들이 매년 몇천 명씩 광주를 빠져나가는 이런 현실에서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첫 모델이 광주형 일자리인데, 이건 이제 현대자동차 합작법인을 광주에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23년간 현대자동차는 국내에다가 공장을 건립한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노사분규, 고임금, 이것 때문에 해외에다 짓게 된 건데, 이번에 이제 광주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지자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현대차가 투자를 하게 되는 모델을 만들어낸 건데, 이건 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최초 모델입니다. 그러면 광주형 일자리를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그럼 일자리는 어느 정도 생길 것이냐? 오늘 26일 날 기공식을 해서 1년 한 9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2021년 9월 달에 자동차 양산 체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이제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겠죠. 인력은 직접 고용 한 1000여 명 될 것이고,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1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뭐냐? 광주형 일자리를 크게 봐서 적정 임금을 주자. 적정 근로시간. 그 다음에 노사 간의 상생 구조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이 소통 경영이 돼야 된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적정 임금이라 하면은 기존의 봉급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낮춰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나서서 공동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 모델이 성공하게 되면은 광주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건 뭐냐? 대기업은 광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생각을 많이 갖죠. 그런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로 노사 간에 상생하는 구조를 광주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현대차지만은 다음에는 삼성이나 LG가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합작법인의 이 성공 모델이 광주와 우리나라 제조업계를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네, 광주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또 하나 이제 광주 발전하면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은 광주 발전의 미래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게 되는데요. 또 부장님이 또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광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인공지능 AI죠. 4차 산업혁명의 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이 왜 광주냐? 광주가 우리나라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의 플랫폼이 되는 구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예비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의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이제 이랬죠. 각 시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번 내봐라. 전부 다른 시도가 SOC를 내놓게 된 겁니다. 광주는 미래 산업의 꽃인
이 AI 집적화 단지를 청와대에다 냈죠. 그게 채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다가 AI 집적화 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은 광주에 설립이 되지만은 우리나라의 AI 전체를 핸들링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할 것이 AI 집적화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 또 창업 보육 시설 이런 것을 이렇게 깔게 되고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뭘 할 것이냐. 우선 광주의 미래의 전략 산업 또 고용을 창출할 자동차 두 번째 에너지 또 세 번째 헬스케어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공지능을 접목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은 다소 걸리겠죠. AI라는 것이 그동안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시작하지만은 시작이 소위 말하면 절반이죠. 이게 잘 되게 되면은 벌써 여기서 일자리만 해도 27,500개 또 창업이 2,0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 이상한 것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광주가 그동안에는 산업화 사회는 뒤졌지만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전략적인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에너지, 또 문화 콘텐츠 산업, 또 헬스케어 이런 걸 집중적으로 키우다 보면 광주는 정말 좋은 도시로 재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시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성공하고 AI 집적 단지가 설립돼서 이루어진다면 광주는 그야말로 이제 광주가 아니라 세계에서 주목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시장님은 그동안 많은 그 문화 관련 사업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동구 지역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 아시아 문화 전당이 아주 뭐 지금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활성화돼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예, 아시아 문화 전당 이것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부분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이 조성 계획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종합 계획이 이 20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 수립이 됐던 것입니다. 그 중에 꽃이 절반 이상이 아시아 문화 전당이지만은 광주의 동서남북 광산구에 소위 말해서 문화로 꽃을 필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자 이게 종합계획의 뜻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 사업이 굉장히 평가절하가 되고 투자에 소홀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공약에서 나왔지만은 아시아 문화 전당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다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은 전당 하나 짓는데 얼마가 들었냐? 7천억이 들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큰 이 문화시설에다 7천억을 투입을 했다.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냈죠. 그렇게 좋은 시설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못한 이유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문화 콘텐츠를 거기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화 콘텐츠를 만들려면 누가 만들 거예요? 전문 선수들,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시아 문화 전당회가 전문적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인력을 제대로 확충한 전문가들이 로 구성된 인력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만이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광주 시민과 항시 교감하고 소통하는 구조가 돼야 세계적인 문화전당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역점적으로 키워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아시아 문화 전당에 관련돼서 할 얘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부시장님은 이제 그 정치적으로 지금 광주 동구 남구 을 예비 후보로 등록하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남다르게 이제 뭐 세 번째 도전인데요. 거기에 대한 각오와 왜 이렇게 제가 출마하게 됐는지 그에 대한 소회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은 저도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1년 12월 달에
명예퇴직을 하고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그 이유가 아시아 문화 전당이었습니다. 제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추진 단장을 5년 가까이 했습니다. 야, 정말 아시아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도시를 제대로 키우면은 광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교류의 창구, 또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문화 콘텐츠 산업을 키울 수 있겠다. 이걸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추진단장을 해왔는데 이명박 정부 때 정말 힘들게 이 사업을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걸 막아내면서 그걸 지켜오다가 아, 정말 이것은 정치력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돼서 제가 중도에 명예퇴직을 하고 출마를 했죠. 그래서 총선에 국회의원 출마해갖고 2번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3번째 제가 도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정치인으로서의 이병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구 선생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눈 내리는 날 이 들판을 걸어갈 때 참 발걸음을 조심해라. 그 발걸음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정치인은 예산과 법률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의 모습이 정말 거기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정치인이라면은 발걸음도 잘 딛고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시 민생을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정치인이지 자기들 우리 권위나 내세우고 이런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제 소신이고 앞으로 제가 정계에 입문하게 되면은 그 자세를 그 초심을 절대 잃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 이제 아시아문화 전당 관련해서도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많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정책 계획하거나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시고 보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국민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죠. 자기들 중심의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 또 재선 3선을 위해서 당적을 바꾸고 그런 비겁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은 지금 20대 국회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생에 대한 법안들 정말 그런 법안들이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개혁적인 법안들이 선거법 때문에 이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래 왔어요. 다 이렇게 된 것은 정치인의 사명이 뭔지를 놓치고 어떻게 하면 한 석이라도 더 당이 차지할까 이런 편협한 사고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을 하고 싶어도 국회 권력이 막았으면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거기에서 국정개혁의 동력이 확보가 되고 지금 산적한 경제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해결해야지. 또 남북관계 이거 우리 주변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아베 정권이 하는 저 치졸한 모습들 또 이 트럼프 정부에서 하는 거 보세요.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먼 비전을 보고 가까운 데서 서민의 삶도 챙기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한 먼 비전에 대한 그런 것을 당을 떠나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나가는 그의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다.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는 항상 국민이 있어야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민생을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활동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그 과제가 많습니다. 오늘 이 책을 갖고 나오셨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최근에 출판 기념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출판한 건데 이제 이게 더불어 사는 경제 나누는 일자리. 정말 우리 골목 경제도 키워야 되고 우리 전략 산업도 키워야 됩니다. 대기업도 커야 되지만 중소기업도 키워야 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극단적인 양극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일반 서민층부터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살자, 더불어 살자, 이 모토로 경제적인 흐름이 가야 되고, 제가 문화경제 부시장을 하면서 문화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문화적 성숙이 됐을 때 경제가 커나가고, 경제가 커나가면 또 문화가 커져나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이걸 양쪽을 다 키우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이런 과제를 키워야 되겠지만은 특히 광주부터 시작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 경험을 담고 새로운 제시안도 여기다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광주 시민이 잘 사는 날을 기다려 보면서 책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저도 이제 잠깐 봤는데요. 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미래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광주 시민께 이제 광주 문화 경제 부장도 하셨고 앞으로 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광주 시민들께 좀 그동안에 좀 아쉽거나 아니면 꼭 이 말씀은 한마디 하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 중에 비워야 채운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삽니다. 우리 광주 시민이 주장을 너무 많이 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채우면은 이게 더 들어올 게 없다.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항시 겸손한 자세로 친절한 모습을 유지했을 때 우리가 더 채워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우리는 민주화를 달성한 정말 자랑스러운 도시 아닙니까? 5.18 항쟁을 생각해 보면은 근데 우리가 막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동의하느냐?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접근하고 우리 국민과 외국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룬 도시다라는 그런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비워야 우리를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달성한 도시에다가 산업 평화를 이룩한 도시, 노사가 상생해서 제대로 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만 계속해서 우리 광주 시민이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산업 평화를 달성한 도시와 대한민국 민주화를 달성한 도시 이 두 개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먹거리 다 해결되기 때문에 좀 더 큰 시각에서 어려운 난제를 우리 시민들이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또 정치에 출마한 사람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주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장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광주메일TV는 앞으로도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